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의 입문이다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기 특수경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취득 자격증서 안 해주는 거,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거, 그 다음에가 지분경매고, 그 다음에 건물매각 제외입니다. 이게 네 가지인데 도로나 농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교재를 도로와 농지에 대한 것은 토지개발 강의에 따로 분류를 해놨고, 특수경매에서 실전 사례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입문이다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분경매하고 건물매각죄입니다. 입문이다 해서는 먼저 시간에 제가 지분경매로 해서 잔금을 내지 않고도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고 우리가 수익을 올렸던 사례, 제일 지분경매로 제일 좋았던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분경매로 실패를 본 사례입니다. 여기 제목이 뭐라고 한번 잡으십시오. 소송으로 분할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분은 내가 지분만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겨도 공인중개사가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으로 낙찰 받았을 때는 협상으로 팔아야 돼요. 협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협상으로 팔지 않고 지금 뭘로 팔았죠? 소송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협상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는 시간도 한 2년 정도가 걸리고 다시 가격도 경매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에서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거는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떤 건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분은 누구든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도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 지분을 협상으로 그 사람에게 팔고 나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상으로 팔고 나오는데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때 대부분 보면 공인중개사가 결정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공인중개사가 이건 얼마쯤에 팔아줄 수 있습니다. 얼마쯤에 내놓으신다면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하게끔 되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나한테 얼마를 줘야지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 싫으냐? 싫으면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주인 노릇을 못 하게끔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서 이사를 나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던 사람이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자기가 산다 이런 얘기죠.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불안한 사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사장님이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시골의 집이 형제들이 5명이 상속을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셨기 때문에 뭐 구정날이든지 추석 때든지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울 아파트 팔고 시골로 가요. 그 시골 아파트를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지분으로 사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 보고 내 집을 살래 그러면 그 사야 안 사요?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으로 파는 거예요. 즉 오늘 지금 지분 경매에 소송으로 분할한 사례는 실패한 사례를 한 거니까 이런 거는 지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매 물건 개요. 안성시 양성면에 보면 529분에 262일 하게끔 되면 반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반이 조금 안 되는 거에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반 가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지분을 반 가격으로 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도 건물이 없고 여기도 건물이 없고 여기 또 보면 건물이 없는 이런 땅을 약 2분의 1을 산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이 땅도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여기 김하고 이 누구하고 이게 세 명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 걸 520분에 262분에 1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김민하고 김인 누구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내가 찾아가서 협상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김 누구 집 맞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분은 우리 형입니다. 저는 동생인데 땅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제가 우리 형 대신에 협상을 해도 되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땅만 있다 보니까 저한테다가 제안하는 것이 현물로 분할합시다예요. 우리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현물로 분할을 하려고 했을 때 한쪽에는 도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쪽은 도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로가 있는 쪽으로 가지지 도로 없는 쪽으로는 안 갔겠다 해가지고 서로 협상이 안 될 때는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합니다. 그렇지만 현물 분할이 원칙은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 민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을 때 예전에 이천에 있던 그 종중으로 상속을 받아서 열 몇 명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12분의 1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 산소가 한 30개가 있고 그게 뭐야? 그 종중 산소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 그 12분의 1일 건데 산소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로 떨어진 걸 우리 수강자님 보고 낙찰 받으라 그랬거든요. 낙찰 받으라서 공유 분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을 해서 현물로 분할 원칙이니까 현물로 분할하라 하길래 그러면 제가 산소 없는 쪽으로 도로에 있는 쪽으로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로를 길이 한 100m 이상 붙었는데 우리는 그때 할 때 한 12분의 1이다 보니까 한 300밖에 안 되니까 도로 분주 300평 정도를 줘라. 그럼 걔네들이 종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대표로서 7명인가 그때 나왔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 산소를 가지라 그래요? 산소 없는 땅을 주라 그래요. 산소 없는 땅 가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산소 없는 땅으로 가다 보니까 산소가 있어가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산소 없는 땅으로 협상을 해서 현물 분할해서 그때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건 아주 옛날인데 이런 특수 경매를 안 할 때 어떻게 그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그때 돼갖고
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현물 분할이 원칙인 건데 내가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현물로 분할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물 분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해서 세 필지죠. 세 필지인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둘이서 요거를 가질 테니까 나보고 이거하고 이 활같이 생긴 거하고 이렇게 가지려는 거야. 그럼 이거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강수님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보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자기 오케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셋이서 현물 분할로 해서 셋이서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니들이 한 필지 갖고 우리 한 필지 갖자 했더니 거기 그분이 뭐 나오는 자기가 이장이래. 그리고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형이래. 그 내가 나머지 또 한 사람 어디 사는지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당신이 가서 협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장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그 사람은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오케이 하니까 나보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보면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이제 낮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 밭으로 가긴 그 사람이 밭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노인장에 가면 되지. 마을회관 가는 거지. 마을회관 가서 김 누구 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큰 소리로 물어봤더니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오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내 남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마을에 가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땅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분이 한 분 갖고 계시니까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이게 협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가고 없으니까 전화를 해보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어떻게 했냐 그러길래 내가 이 땅을 구장리 땅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지금 현물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현물 분할하는 거를 좀 의논하려고 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할한단 말이에요. 현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씀하지도 마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아무도 안 갖는다. 이 땅은 아무도 안 갖는다. 그러니까 서로 이 땅하고 이 땅을 가지려고 할 텐데 협상으로 이 땅을 가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러길래 내가 그렇다면 내가 소장을 집어넣다 해갖고 정식으로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죠. 공유물 분할에서 보면 여기 보면 분할의 방법 100번 양보하여 활 모양으로 별 쓸모가 없는 정과 2번 토지상의 건물 철거 비용을 추가액에 갖고 원과 이 사건 1번 및 2번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즉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단독 소유하고 3번을 너희 둘이 가져라 이런 제안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지적도가 없는데 현황도로가 있죠. 지적도가 없이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는다고 신청하면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네?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왜 나?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그 현황도로 있으면 무조건 건축허가 나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1962년도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로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면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44조에 보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접하여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제 첫 번째 하나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건축법에다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넣어놨냐 하면은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1962년도 되기 전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현황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서부터 이런 마을이 있어 이 현황도로에서 건물을 지어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도로가 있었던 현황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었던 경우는 이걸 보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지 않고 담당자들은 이렇게 뭐 건축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이란 건축법이 생기기 전서부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사람이 통행을 하고 건물이 지어졌던 그런 땅에 접해 있는 현황도로를 뭐라고 얘기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마을 안길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겠다고 했더니 소장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갖겠다고 얘기하니까 제일 좋은 땅을 자기네들 보고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송하는 날 소장하는 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할의 방법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이제 지분권자 한 명한테다가 이런 식으로 나누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네, 동의합니다. 또 한 사람한테 당신도 이렇게 나누는데 동의합니까? 하니까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대로 분할해라고 판결을 내려주다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등기부등본이 우리 이름으로 바꿔지고 3번은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물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 보십시오. 이 땅 자체를 보면은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자 한번 주변하고 같이 보십시다. 이 땅에 건물을 지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현황도로가 없으니까 이 건축가 안 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여기를 도로 포장을 하고 현황도로로 만들게끔 되면 이 마을 안길과 다니게끔 만드는 건축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는 땅으로 금방 20만 원으로 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생긴 땅이지만 이 사람이 사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수 경매를 공부하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말고 이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서 그 사람한테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 부동산 자체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판결해가지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김민기, 김민정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 판결해갖고 그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 소장 낸 대로 그대로 해서 판결을 받아서 우리는 팔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물 분할을 한 겁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보면 주인 노릇 한 사람이 없고
현물 분할을 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고 서류 협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또 이거 49%까지 또 떨어집니다. 49%까지 떨어지게끔 됐을 때 우리가 경매로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49%까지 떨어졌을 때 57%인가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매로 받는다고 해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불리하더라도 협상으로 받아 보니까 우리가 경매로 팔자고 일반 매물로 팔다 보니까 이 땅만 팔아도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으로 다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돈이 그래도 조금 남아요. 이 가운데 땅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한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오늘 7시부터 강의인데 제가 5시쯤 가서 저녁 대접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저녁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분한테서. 그 여자분이 나하고 밥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준다 그래도 가 안 가? 근데 왜 자기가 사준대? 아니 그거는 뭐냐면 부탁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못해. 뭐 돈 되는 부동산 고를 수는 있어 경매로.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다가 밥을 산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 골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달라 같이 식사를 하고 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만, 교수님 이게 이제 그 당시 3개월 과정인데 제가 강의를 들었는지 한 2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은 강의가 다 끝나는데 아무리 강의를 다 들어서 경매의 권리 분석을 배워도 돈이 되는 것은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하나 골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골라줘야 돼, 안 골라줘야 돼? 그건 골라줘야 되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되는 거 골라달라 그랬어? 좋은 거 골라달라 그랬어? 돈 되는 거 골라달라 했죠? 그래서 나는 돈 되는 거 골라줬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매각지, 토지만 매각. 거기에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 거를 골라준데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골라줬고,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이게 돈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 한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야.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분이 그런 거 부탁을 할 줄 알고 한 5천만 원, 1억, 한 1억 5천, 이런 거 한 서너 개를 내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갔어. 그때는 추천 물건 강의 안 할 때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탁하길래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 있어요? 그러다 한 1억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1억 맞는 걸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면서 내가 이거 하면 돈이 돼요. 그래서 돈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요. 돈이 되면 이번엔 식사가 아니라 저녁에 술로, 회로 멋있게 대접을 할게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열흘 정도 후에 거를 제가 골라드렸거든요. 골라드려가지고 그 지났길래 내가 낙찰 받았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한테다가 밥까지 사주고 골라달라서 골라줬더니 입찰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자기가 집에 가서 내가 돈 되는 물건이라고 골라줘서 남편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대. 오늘 그냥 일요일날 한번 현장도 가보고 외식도 좀 하고 그러고 들어오자 해갖고 같이 기분 좋게 출발해서 현장 가서 보고 오면서 밥도 먹고 들어오려고 딱 갔는데 현장을 보자마자 남편이 얘기하더래.
너 미쳤냐? 이걸 왜 사냐?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사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남편이 보고 뭐라 그래? 너 미쳤니? 이걸 왜 사니? 여기서 핵심이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을 골라야 돼요. 돈이 되는 물건. 그러다 보니까 나로서는 거기에 건물 주인이 있고 건물 주인을 압력을 줘서 건물 주인이 그 땅을 건물을 허물게끔만 만들어 놓으면은 네모 빠듯한 땅이 되게끔 되면 그걸 제3자한테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반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반가격에 사서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게끔 만들면 시가의 90%에 팔아도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골라줬는데 남편은 강의를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골라줬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 골라준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 강의하죠.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내가 전화를 한다는 걸 착각을 했어. 뭐냐면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은두가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특수경매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잘 못해서 내가 해결하는 걸 다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와줘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한다는 걸 내가 이름은 기억했고 성은 잘 못해서 김누구로 내가 해서 전화를 했어. 그때 다른 분이야. 근데 나 누구냐 그러길래 날 모르더라고. 누구냐고 그러길래 내가 누구라 했더니 이제 기억났어요.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에 그 토지개발하고 강의하셨던 이 누구시군요. 이종신 교수님이군요. 예, 그렇다 그랬더니 나가 보더니 그렇게 희한하게 맹지나 뭐 이런 거 건물 매각처에 이런 것만 다 강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다가 전화했냐.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내가 뭐만 기억이 나냐면은 건물 매각제외 또는 맹지 이런 것만 가지고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서 내가 한 3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이걸 내가 왜 이런 걸 배우나 이런 싶은 생각으로 잊어먹었다가 내가 강의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것만 가지니까 한국에 추천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수강생이 나한테만 다녔겠어 다른 데도 다녔겠어. 지금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만 받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 건 생각하지 않고 수강료만 받기 위해서 내가 추천한다면 좋은 물건만 한 20개 얼마든지 골라서 내가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좋은 물건은 내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예전에는 경매의 권리 분석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이 아무 좋은 물건도 권리 분석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입찰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IMF 때. 그렇지만 IMF 이후로 경매 권리 분석하는 것이 제가 보는 게 백화점에서도 하고 찜질방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다 하죠. 즉 자기가 경매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권리 분석 배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물건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물건만 고르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 고르는데 문제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반가격이 아니라 34%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이래는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얘기거든.
즉 이것도 이 사람들은 이 오래전부터 이걸 갖고 있으면서 서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됐던 거야. 내가 낙찰을 받으면서 이 땅을 이쪽 사람한테 팔겠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팔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지. 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팔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경매로 판다 그러면은 우리 낙찰 받았던 것이 얼마를 받았죠? 지금 49%까지 떨어진 것을 지금 보면 8,700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49%까지 떨어졌을 때 그 가격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그나마 불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이유가 저거를 도로를 만들어서 뒷사람한테 팔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12번째 물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은 판사님을 조금 원망하는 편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5 누구하고 2 누구하고가 상속을 받았죠. 이거 보면 이분은 배우자고 이거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하나는 순천에 살고 하나는 부평에 살고 하나는 광양에 살죠. 근데 이게 보면 언제였죠? 순천 거죠. 제가 이거를 실수를 한 거예요. 보면은 자 보면 여기 순천에 살고 있던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여기서 안 살고 있죠. 안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살고 있던 사람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주인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뺏긴 거다 보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걸 산 겁니다. 그게 실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일단은 판사님께서 소송이 들어오면 날짜를 다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서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피고 누구 나왔으면 다 나오고 나면은 이거는 지분으로 이렇게 경매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다시 사겠느냐? 성명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엄마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지금 집집의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아들 7분의 2, 2천만 원, 엄마 7분의 3, 3천만 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화해 결정이 있고 화해 권고 결정이 있는데 화해 권고 결정은 조정하시는 분이 판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판결이 아니라 권고한 건데 이거를 내가 이게 한 판결이 싫다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걸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근 부동산 통하여 이런 게 실체를 전환하기로 하고 다시 말하면 셋이서 같이 가서 인근 부동산에다가 같이 내놓고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왜 판사님을 원망하냐면 일단은 오라 그래 갖고 조정을 한번 하게끔 되면은 자기도 안 사겠다 나도 나머지 지분을 안 사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팔으자 할 때 그러면 만났으니까 그럼 당신도 안 사고 나도 안 사니까 나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가서 팔리면은 그때 금액으로 나누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봤더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 노릇 한 사람이 경매를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에 있는 다른 사람 두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거야.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고 중개사를 통해서 같이 팔아라는 얘기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내가 어떻게 연락해서 같이 공인중개사 내놓으라고 가냐 이런 얘기야. 할 수 없이 바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했더니 그냥 그러면 니네들끼리 경매로 다 팔아라 해가지고 경매로 다 팔은 거예요. 경매로 다시 팔다 보니까 얼마나 들었어요? 4,500에 팔렸잖아요. 아까 7분의 2면 약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아까 3분의 1을 1,300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3배를 한다 그러면 이게 4,900만 원이죠. 근데 얼마에 팔렸죠? 경매로 팔으니까 4,500에 팔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으로 샀어도 현재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내 지분을 협상으로 사지 않아서 경매로 팔게끔 되면 이런 식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분 경매는 뭐를 본다? 현재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본다.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사게끔 되는데 내 지분을 판다고 했을 때 감정가 정도로 팔아야지 감정가 이상 달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도 팔 수 있다는 생각하에 협상을 할 때 입찰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감정 가격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감정 가격보다 조금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온다 하는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 받으면 돈을 버는 거고 다른 사람이 돈 높게 썼으면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 못 받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이 안 되면 경매로 팔아야 되면 시간이 2년 걸렸으니까 돈 묶였죠. 소송비용에다가 소송비용 나갔죠. 취등록세 나갔죠. 배당을 받아도 손해를 다 봤죠. 이렇게 지분 경매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는 지분을 샀을 때는 쪽박. 주인 노릇을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했을 때는 대박. 지분 경매 권리 분석은 핵심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 사장님이 낙찰을 받은 건 주인 노릇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와이프 되시는 분. 있죠. 네. 3층에 살고 있죠. 네. 그럼 자기가 해결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이사 가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우리 집을 사지 않으면 밑에 전세 보증금도 자기가 월세 보증금도 자기가 내야 되죠. 월세 받는 것도 다 해결해주고 자기가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건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특히나 그 지분이 이분이 일이 나왔는데 설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내 2분의 1 지분을 사면서 자기 전부 다를 설정을 하면서 우리 지분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어도 여력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물건을 추천을 했는데 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이는 안 질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질렀다고 생각해. 왜? 단독 음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질른 거는 아니야. 좀 다른 사람 같으면은 보통 옛날 같으면 한두 명은 들어오고 그 정도 썼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부동산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이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저렇게 지분으로서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수익을 더 올리는 거야. 왜? 떨어지든지 말든지 자기는 다시 사야 되니까. 그대로 보유해야 되니까.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이게 지분 매각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제가 지분 매각으로 샀는데 이것도 제가 권리 분석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부석면이죠. 부석면에 63분의 9가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있죠? 여기요? 오누구가 있죠. 오누구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누구가 이 사람이 지금 거주자죠. 이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는 2분 것이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현재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땅이 한 개만 경매면 이렇게 많은 땅이 나왔죠. 많은 땅이 나왔는데 현장을 가서 보게끔 되면 여기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인삼밭이 있어요. 인삼밭입니다, 이게. 이 땅이 인삼밭이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는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죠.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인삼 심어놨으면 인삼 최소한도 5년을 길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분으로 해서 협상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다시 내 지분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제가 추천을 해서 가격이 한 번 떨어진 걸 70%에 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협상하러 갔더니 오누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찰 받았어요. 근데 나보고 어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웬일이지? 마음도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마음대로 하자 해갖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이제 못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협상을 하지 않을까? 나는 혹시 이 사람이 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협상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판사님이 소장을 냈죠.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냈더니 성명 준비 명령 이렇게 됐습니다.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은 대부분 조정으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분인 경우에는 조정이 잘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성명사항을 하든지 아니면 원고 피고타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다 팔아서 나누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냥 판결을 바로 내려줘요. 이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판사님이 아주 정식으로 성명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에게 성명준비. 자, 원고에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얘기했죠. 소장을.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피고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방법을 밝히고 피고들도 밝히고 그 다음에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밝혀라. 이렇게 성명 준비돼서 서류로 답변서를 내라 했는데 제가 이게 권리 분석을 잘못했던 게 오누구라는 분하고 나머지 지분권자하고는 이복 형제들이라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를 했던 것은 나머지 밭을 이 인삼밭을 오누구라는 분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인삼밭을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더구만. 진짜로. 얼마 전에 인삼밭을 빌려줬을 때 무슨 계약서 쓰고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명준비서에 뭐라고 답변을 냈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그 땅 집에 우리가 지분을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데 그 땅에 누구라는 분이 혼자서 다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을 같이 받았고 형제 지간으로 성도 갖두고 다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했지만 이복 형제라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답변서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라 하고 판결문을 내려줬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 받을 때까지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판결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또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소송 비용 들어갔죠. 취득록세 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다 팔자고 경매를 또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다 팔리고 나니까 얼마에 팔렸죠? 감정가 4억짜리가 2억 5,200에 팔렸죠. 47%까지 떨어진 것을 조금 더 해갖고 한 50 몇 프로에 우리가 낙찰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는 아까 얼마에 받았죠? 78%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걸리고 2년 만에 원금의 3분의 2만 회수하고 그 다음에 취득록세 내고 등기 이전 비용 들고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분 경매는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에 팔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이 소송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소송으로 해서 현물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소송으로 해서 현물 분할을 했던 것이 그나마 나쁜 땅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을 좀 올린 거고 그것도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했고 그 네오바트한 땅은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활처럼 생긴 걸 파는 것이 몇 천만 원 받아서 그게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는 핵심적으로 권리 분석으로 해야 될 것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제가 보면 이런 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동네 가서 이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여기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삼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금방 누구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몇 명인데 이복 형제다 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장한테 안 물어봐도 제가 예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추천을 했을 때 현장 답사 한번 가거든요. 그럼 저렇게 비어있을 때 물어보면 옆집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봤더니 누군데? 그래서 내가 저기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뭐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네가 반가워하면서 어서 들어와 여기 앉아.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앉아. 그러면서 이렇게 걸레갖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 집이 말이야.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떡하고 하도 그 집의 옛날 얘기를 다 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제들은 어떤지 부모가 어땠는지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게끔 되면 내가 협상을 해야 될 당사자가 경제 상태는 어떻고 그 사람의 재산 상태는 어떻고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수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다른 데처럼 여기를 가서 보고 물어봐만 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집이 있고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저 많은 땅에 인삼밭을 가지고 경영하는 거 보고 그게 지분권자가 다 주인 노릇을 하는 줄 알았지 이복 형제가 돼서 그런 식으로 있는지 미처 몰랐고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입찰에 들어갔던 것이 그게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은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을 때 여기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낼 때쯤 되니까 땅이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땅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가 낙찰 받은 거는 어떤 거죠? 보면 자 우리가 몇 번지죠? 보면 415-1번지죠. 근데 415-1번지가 이거죠. 이거죠. 여기 415-1번지에 우리가 2분의 1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데 이렇게 봤더니 잘라져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부터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압류 위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잘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잔금을 우리 수강생이 냈길래 내가 찾아갔습니다. 이천시 지적과에 가서 이것이 경매로 해서 2분의 1이 나왔는데 이거를 왜 경매로 진행 중인 거를 이걸 잘라줬습니까 하고 지적과 담당자한테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진짜 그렇네요. 그럼 자기네들이 압류됐다는 거 알았으면 이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분할을 해준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매로 진행 중이라도 땅 주인들이 와서 둘이 와서 같이 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이 실수해놓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손해가 나면은 다시 붙여달라고 할 텐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경매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경매계를 갔습니다. 경매계에 가서 우리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415-1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답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 정말 잘못됐네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두 개의 합쳐 있을 때에 415-1번지에 지분을 2분의 1을 낙찰받았으니까 이번에는 415-1에 2분의 1 415-3에 2분의 1을 전부 다를 같이 등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잔금을 내면 거기서 등기 보내잖아요. 경매에서. 그러니까 둘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둘 다 따로따로 해서 2분의 1씩 다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 삼을 게 없어. 그렇다면 좋습니다. 해갖고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보면은 이거는 무허가 건물인데 이 무허가 건물은 앞집 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바로 철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철거해주는데 이 집에 제가 가봤을 때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 상대로 해갖고 지분권자를 거주자 있는 걸로 있어서 이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냈더니
자, 2번지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4분의 2 누구에게 기밀에 분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건물을 철거하고 일목동 일부 토지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경매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소장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답변서를 낸 겁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금 분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 현물 분할 가능성. 자, 여기 답변서에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자 거주자 누구의 답변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내가 권리분석 실수했구나 하고 하는 거에 보면 현 주소는 415-3이고 뭐야? 면적은 588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현 주소는 451에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철거나 입증할 의미가 없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철거할 의미가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이거는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근데 무허가가 아니고 법정 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무허가 건물인데 저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재산세를 내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법정 상권이 없지 않냐. 또 그리고 집이 허물로 하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있어도 지조까지 내면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몇 번지로 돼 있죠? 415번지로 돼 있었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뭐죠? 415. 그 다음에 이 도로가 415-2. 그 다음에 415-1, 415-3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옛날에 이것이 전부 다 한 필지였다는 얘기예요. 한 필지였는데 보면 이 한 필지 안에 이 현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필지 안에.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떼어봤더니 이 한 필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뭐야?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필지 안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415번지 한 필지일 때 집을 4개를 지어놓고 이렇게 땅을 자르게끔 되면 분할을 하면서 건축물 관리장도 지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됐으니까 지번 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에는 옛날 한 필지 때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된 거는 415-3으로 나눠줘서 2번지수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415-3 이런 것이 건물이 있을 때는 옛날 분할되기 전에 번지수가 얼마인가를 찾아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장을 내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리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정을 한다 그랬죠. 조정 날짜가 잡혀서 조정을 하러 나갔는데 조정을 하러 가서 보고 또 가슴을 친 겁니다. 여기 곽 누구라는 이 건물 주인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더니 재판정에 나온 데 봤더니 지체 부자유자예요. 나이가 많으신 엄마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아들을 휠체어에 씌워놓고 밀고 조정실에 온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 지분권자는 누구였냐면은 사돈끼리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집에 시집 온 여자 그러면
자기가 상속을 받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오빠라든지 누구가 나머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왔다 보니까 사돈끼리 이제 된 거죠, 보면. 그러다가 경매로 나오니까 서로 사돈끼리 미안하다 보니까 전화해서 이거 갈르자 해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갈라놓고 그냥 내 건 아니고 그냥 네 거 하고 맞아 했는데 경매가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분할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분할된 대로 가지 않고 다시 두 개를 다 분할한 걸로 해서 2분의 1씩 갖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봤더니 그 지분으로 갖고 있던 사람의 남편이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은 부부가 치과 의사인데 두 사람이 부부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판사님께서 법정상권에 있어서 지부를 치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하면 치료 줄 돈이 없다는 건데 내가 봐도 치료 줄 돈이 없어요. 지체 부자유에다가 80이 넘은 노모가 나왔는데 무슨 치료를 받겠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치료를 낼 돈은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달라. 얘기하니까 판사님이나 누가 다 봐도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얼마를 주면 좋겠냐 해서 2천만 원을 얘기해갖고 조금 깎자 해갖고 1,500만 원에 우리가 주겠다. 그것도 사실은 보면 지체 부자유가 아니었으면 1,500만 원커녕 500만 원도 안 준다고 할 텐데 내가 판단하고 우리 판단해 봤을 때 저 사람들 거를 그렇게 뺏어 먹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러면 1,500을 주자 한 거라서 조정을 해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 때 또 실수를 한 거야. 자, 원고는 뭐냐면 지금 둘이서 낙찰을 받았다 그랬죠. 부부가. 원고가 두 사람인데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왔죠. 그 다음에 피고가 하나는 2분의 1 지분자가 피고고 하나는 건물 주인이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권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거고 또 하나는 건물 주인은 철거하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 철거하고 나가자고 했는데 둘 다 땅이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조정을 했을 때는 건물 주인들 둘이서 합쳐서 이 건물 주인에게 1,500을 주고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자 이렇게 협상을 했던 거야. 그렇게 해놓고 경매로 다시 다 팔아서 나누자. 건물까지 다 같이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판사님이 실수를 했어. 어떻게 실수를 했냐? 결정사항 원고들은 피고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얼마를 지급하고 원고는 지금 2분의 1 지분권자고 피고 한 사람은 누구죠? 피고 한 사람은 2분의 1 지분권자죠. 그 다음에 피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건물 주인이죠. 근데 하부인은 땅 주인들 둘이서 건물 주인에게 1,500을 주기로 합의가 됐죠. 근데 판사는 뭘로 했어? 원고들. 원고는 누구죠? 부부죠. 낙찰을 받은. 그러니까 혼자서 1,500을 주게끔 결정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사님이 우리 조정한 거와 다르게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소송이 잘못돼서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편에서도 변호사는 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보더니 이거는 판결이 잘못돼서 소송할 게 뭐 있습니까? 제기할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750만 원 부담할 테니까
그냥 같이 부담해서 여기 있는 곽 누구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도록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분의 1 지분권자와 곽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복 형제 같아요. 요새는 이복 형제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복 형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지만은 그냥 무조건 강력하게 철거 나가라고 그 사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게끔 해놓고 그 사람 뒤에서 오케이 우리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 까는 건 우리 보고 해라. 그런데 판결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750 보낼 테니까 750만 원만 넣으십시오 해갖고 750만 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를 우리 저기 경매로 팔지 말고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팔아서 나누십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지분 경매에 있어서 이게 3개를 제가 실수했던 거를 넘어 들어가고 자, 이 다음번에는 제가 뭐냐면 특수경매에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한 사례가 이제 몇 개가 있고 그 다음번에 사례가 유치권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던 거 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던 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유치권이 있던 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지분 경매는 끝이 났고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실전 사례를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